정무맹의 배신자 모용설과 그 일당을 잡아라. 천상금은 금 천냥이다. 강가를 따라 이어진 작은 마을의 게시판. 그곳에 붙은 방을 보는 순간 강무영과 모용설은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습니다. 황실은 그들을 대역죄인으로, 정무맹은 문파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로 규정하고 강호 전체에 수배령을 내린 것이었죠. 이제 두 사람은 숨을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강무영이 삿갓을 깊게 눌렀으며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모용설은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방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갑게 가라앉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은 강훈과의 작별을 고하고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다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강무영의 스승, 무진이 남긴 서신과 약초 도감, 그리고 두 개의 만상심결 조각이 가리키는 진실의 행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낮에는 동굴이나 폐가에 숨어 지내고 오직 밤이 되어서야 움직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무영은 스승이 남긴 낡은 약초 도감에 몰두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의서인 줄 알았지만 보면 볼수록 기이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약초의 효능을 설명하는 구절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나 별자리의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 좀 보시오. 귀침초라는 약초인데 효능은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되어 있소. 그런데 그 옆에 그려진 그림은 북두칠성이야. 그리고 이 기호는 강무영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만상심결, 족자에 그려져 있던 기이한 도형과 똑같은 문양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용설은 그 문양을 보자마자 재고 자신들이 가진 두 개의 족자를 꺼내 도감과 나란히 펼쳐놓았죠. 혹시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초 도감이 아니었습니다. 만상심결을 해독하기 위한 일종의 암호 해독서였던 겁니다. 약초의 이름은 특정 무공의 초식을, 그 효능은 내공의 운용 방식을, 그리고 함께 그려진 별자리는 기의 흐름과 급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스승은 평생 이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강무영은 경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스승이 남긴 유산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약초 도감과 족자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거대한 강호의 비밀 지도를 한 조각 한 조각 맞춰나가는 것과도 같았죠. 그러던 중 강무영은 약초 도감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스승이 남긴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먹물 자국으로 특정 지역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이 잠든 곳에서 나의 의지가 기다린다. 별이 잠든 곳. 그 지도는 바로 강무영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금은 폐허가 되었을 스승의 낡은 도장이 위치한 산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진짜 유산이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방향을 돌려 강무영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고향 산천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모든 질문의 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에 이끌려서였죠.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주막에 잠시 머물던 밤, 술에 취한 무례배들이 모용설의 미모를 보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강무영은 최대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지만 무례배들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이런 시골 주막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미인이시군. 우리 형님들과 함께 술 한잔하는 게 어떻소? 무례배의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모용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무영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보시오들, 좋은 말로 할 때 그 손 치우는 게 좋을 거요. 뭐야? 이 비쩍 마른 놈은? 무례배들이 강무영을 비웃으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죠. 강무영은 검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몸을 움직였을 뿐인데
달려들던 물의 배들은 마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린 돛담배처럼 서로에게 부딪히고 엉켜 넘어졌습니다. 강무영은 지난 며칠간 족자와 약초 도감을 연구하며 때다른 만상심결의 원리, 즉 흐름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 궤적과 힘의 방향을 미리 읽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 흐름을 살짝 비틀어 상대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술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죠. 모용설은 그 광경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무영의 성장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변방에 이름 없는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설 속 무공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무섭게 각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의 배들을 가볍게 제압한 강무영과 모용설은 서둘러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소란이 커지기 전에 몸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주막의 어두운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한 사내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천교도, 정무맹의 무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강호에서 가장 악명 높은 현상금, 사냥꾼 집단 칠살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빙설선자와 저놈은 누구지? 재미있는 사냥감이 되겠군. 사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두 사람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가 진실을 찾아 나선 두 사람의 등 뒤에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무영의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칠살문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험준한 산길만을 골라 다녀야만 했죠. 칠살문의 현상금 사냥꾼들은 혼천교의 암살자들처럼 강력한 무공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짐승 같은 후각과 끈기로 목표물을 물고 늘어지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목적지인 산맥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강무영의 기억 속 고향산은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산의 입구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했고 기이할 정도로 짙고 축축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개가 이상해. 보통 안개가 아니야. 모용설이 흑검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감각에 이 안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진법과도 같은 기운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은 가끔 말씀하셨지. 이 산은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아서 자격 없는 자의 출입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무영은 어릴 적 들었던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풍경이 기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바로 앞에 있던 모용설의 모습조차 희미하게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환각진이다. 정신을 집중해. 모용설은 다급하게 외치며 한월신공을 끌어올려 주변의 기운을 얼리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강력한 내공조차도 이 거대한 자연의 진법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안개는 그녀의 냉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무력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힘으로 부수려 하지 마시오. 이 진법은 힘으로 맞서는 자에게는 더욱 강한 벽이 될 뿐이야. 강무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검을 뽑는 대신 품속의 만상심결 족자를 꺼내 그 기운을 느끼려 했었죠. 스승이 이곳에 진법을 설치했다면 그것을 통과할 열쇠 또한 남겨놓았을 터. 그는 만상심결의 원리를 통해 이 거대한 진법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안개는 더 이상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는 다른 기운들과 섞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맑은 길이 존재했죠. 이쪽이요. 내 뒤를 따라와. 강무영은 눈을 감은 채 오직 그 길의 흐름에만 몸을 맡긴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용설은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강무영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강무영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지독하게 그들을 괴롭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싹 걷히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강무영의 기억 속에 있던 낡고 초라한 도장이 아닌 수십 채의 고풍스러운 전각들이 별자리의 형상처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각들의 중심에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탑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성운각의 마지막 남은 터전이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스승님은 평생 이런 곳을 혼자 지키고 계셨던 건가? 강무영은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알던 스승의 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고독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성각의 유적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의 탑문이 굉음과 함께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먼지 쌓인 유물이 아닌 살아 숨 쉬는 듯한 거대한 기계 장치들과 천문 기구들이었습니다. 벽에는 온통 하늘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혼천이가 마치 심장처럼 느리게 회전하고 있었죠. 여긴 마치 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군. 모용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무공 수련장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섭리를 탐구하던 고대 문명의 정수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탑의 가장 꼭대기 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강무영의 스승, 무진이 평생을 머물렀던 거처였습니다. 모든 것이 강무영이 기억하던 낡은 도장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한쪽 벽면에는 그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왕조의 지도가 아닌 강호의 모든 문파와 그들의 무공계보, 그리고 기의 흐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무림천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옆 낡은 책상 위에는 자단나무 함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무영이 운반했던 함과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별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듯한 형상의 성각의 진짜 인장이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강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승 무진이 자신의 하나뿐인 제자에게 남긴 진짜 유서였습니다. 무이영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마침내 너 자신의 길을 찾아 이곳까지 당도했구나.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나 많은 비밀과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었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강무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자의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무진이 정무맹을 떠나 만상심결을 지키게 된 모든 전말과 그가 평생을 바쳐 알아낸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상자 안에는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가 만상심결의 진정한 그릇이 되어야만 한다. 기억하거라. 만상심결은 힘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열쇠라는 것을. 강무영은 편지를 내려놓고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자에는 어떤 자물쇠도 열쇠 구멍도 없었습니다. 오직 중앙에 사람의 손바닥 모양을 한 음각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죠. 스승이 남긴 마지막 시험. 강무영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의식을 집중하여 그 손바닥 모양의 음각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그는 스승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강무영의 손바닥이 상자 위 음각에 닿는 순간 탑 전체가 고요한 울림과 함께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그려진 수많은 별자리들이 일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중앙의 거대한 혼천이는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기이한 소리를 냈죠. 마치 잠들어 있던 고대의 유적이 제 주인을 알아보고 깨어나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모용설은 경악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탑 전체의 기운이 강무영의 손바닥을 통해 상자 안으로 그리고 다시 강무영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대한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영의 표정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맺혔고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의 머릿속으로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감각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공의 초식이나 신법, 구결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무국존자가 만상심결을 창시하며 느꼈던 우주의 원리. 그의 스승 무진이 평생을 바쳐 그 원리를 해석하며 겪었던 고뇌와 깨달음. 그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강무영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물은 생하고 멸하며 순환한다. 강함은 유함을 이기지 못하고 빠름은 느림을 이기지 못한다. 검의 끝은 적을 베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거대한 진실의 파편들이었죠. 강무영의 의식은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 사람의 정신이 버티지 못할 거야. 모용설은 다급하게 강무영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강무영의 몸에 닿기 직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의 벽이 그녀를 튕겨냈습니다. 지금 강무영의 주변에 형성된 기의 흐름은 그녀가 감히 개입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무영의 의식은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이영아, 검이란 무엇이냐? 꿈속에서 만났던 스승, 무진이었습니다. 환영 속의 무진은 예전과 똑같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른 것이 최고의 검이 아니었던가요? 강무영이 절박하게 물었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검의 본질이 아니다. 그저 검이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일 뿐이지. 힘을 담으면 강한 검이 되고 속도를 담으면 빠른 검이 될 뿐. 하지만 그릇 자체가 비어 있다면 그 무엇도 담을 수 없지 않겠느냐? 비어 있다뇨. 그럼 대체 무엇으로 싸웁니까?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무진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강무영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바람의 흐름, 빛의 일렁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우주의 질서. 상대의 검을 보지 말고 그 검이 움직이는 길을 보아라. 길을 보지 말고 그 길을 만들어내는 바람을 느껴라. 바람을 느끼지 말고 그 바람을 일으키는 세상의 숨결과 하나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만상심결의 시작이자 끝이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 그 말이 강무영의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밀려드는 정보의 파도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비우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스승이 말한 그릇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무영을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고 그의 몸과 마음은 전례 없는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용설의 불안한 숨결, 탑 아래에서 흐르는 물소리, 심지어는 멀리 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의 속삭임까지도. 강무영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방 해결사의 날카로움도,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도 사라진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은 눈빛. 철컥. 그와 동시에 굳게 닫혀 있던 자단나무 상자가 소리를 내며 스스로 열렸습니다. 강무영이 마침내 그릇의 자격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만상심결의 비급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천에 쌓인 작은 나침반 하나와 칠흑같이 검은 돌멩이 하나,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을 뿐이죠. 편지는 스승 무진이 아닌 100년 전의 인물, 무국존자가 직접 남긴 것이었습니다. 나의 의지를 잇는 후계자여, 내가 이 글을 본다면 너는 마침내 만상의 문턱에 섰구나.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한 깨달음은 족자나 비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 나침반은 너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고 이 돌은 너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영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상심결은 익히는 무공이 아니라 깨닫는 진리였던 겁니다. 스승이 남긴 족자와 약초 도감, 그리고 이 성각의 유산들은 모두 그 깨달음을 위한 이정표였을 뿐입니다. 강무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강대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 기운은 조금도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요한 자연의 일부처럼 주변의 모든 것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괜찮아? 모용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무영은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제야 비로소 괜찮아진 것 같아. 그는 상자 안에 있던 나침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낡은 나침반의 바늘이 미친 듯이 빙빙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 방향을 가리키며 멈춰섰습니다. 그 방향은 수도도 변방도 아닌 강호 무림의 본산이자 정무맹 구파일방의 맹주격인 무당파가 위치한 험준한 산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족자는 무당산에 있군. 강무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멸존 또한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거야.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섰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과거의 비밀을 풀고 새로운 힘과 의지를 얻어 다시 강호의 한복판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해야 할 무당산은 정무맹의 심장부이자 그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은 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그곳에 당도하여 혼천교주 멸존의 음모를 막고 세 번째 족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운각을 떠나 무당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전의 도주와는 전혀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명확한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용설의 깊은 고뇌였죠. 성운각에서 강무영이 겪었던 경이로운 각성의 순간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모용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강무영의 변화는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정해진 신법도 혹독한 수련도 없이 오직 마음의 깨달음만으로 사람이 저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규율과 노력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대체 무엇이었나? 아버지의 가르침, 모용세가의 긍지, 정무맹의 대의, 그 모든 것이 저 사람의 깨달음 앞에서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인가? 두 사람이 한 작은 마을의 객잔에 머물던 밤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창가에 앉아 무국존자가 남긴 검은 돌멩이를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죠. 돌멩이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조약돌이었지만 강무영의 눈에는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지는 우주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강무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모용설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운중학 어르신께 연락을 취해야겠어. 강무영은 돌멩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모든 것을 여쭤봐야겠어. 당신의 스승무진에 대한 진실, 정무맹 내부의 부패,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신 것인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의심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명과도 같았죠. 강무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용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용설은 정무맹의 비밀 연락책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서신을 운중학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까마귀 한 마리가 답신을 물고 날아왔죠. 운중학의 답신은 짧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당산으로 가는 것이다. 멸존의 손에서 세 번째 족자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곧 모든 것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신의 마지막에는 다른 필체로 쓰인 추신이 하나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무당산에서 기다리마.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한 사내의 비극과 함께. 그 필체는 모용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그녀의 아버지이자 정무맹주인 모용진천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운중학과 함께 이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째서 딸인 자신에게조차 모든 것을 숨기고 이토록 위험한 길을 걷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모용설의 혼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강우에는 흉흉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천교의 교주 멸존이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실로 끔찍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멸존은 바로 10여 년 전 정무맹의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정파를 배신하고 마도의 길을 걸었다는 이유로 파문당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비운의 천재 창군검 연호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호진은 바로 모용설의 사숙이자 그녀가 어릴 적 가장 따르고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연 사숙께서는 분명히 모용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연호진은 누구보다 강직하고 따뜻했던 정무맹의 미래 그 자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호를 피로 물들이는 마두 멸존이라니.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연호진이 배신자가 된 것은 당시 정무맹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다는 것. 그를 시기한 일부 원로들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연호진이 사랑했던 정혼자마저 희생되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모용설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늘 자신을 귀여워해주던 연호진. 그가 갑자기 문파에서 사라지던 날. 슬픔에 잠겨 있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 정무맹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경직되고 차가워졌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정무맹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과거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군. 모용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운중학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숨긴 이유.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무맹의 대의와 과거의 비극적 진실 사이에서 그 순간 객잔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 강무영과 모용설은 당장 나와 관의 명을 받으라. 수배령을 보고 쫓아온 관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정무맹의 깃발과 함께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죠. 바로 모용설의 사숙 곽준이었습니다. 그는 정무맹의 명을 받아 관군과 함께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설아야, 이제 그만하거라. 내가 함께 있는 그놈이 바로 멸존의 잔당이다. 더 늦기 전에 그놈을 베고 정무맹으로 돌아오너라. 곽준의 외침은 모용설에게 내리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동료인 강무영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길러준 정무맹의 품으로 돌아가 이 모든 혼란을 외면할 것인가? 그녀의 선택에 앞으로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적 강무영과 모용설은 당장 나와 관의 명을 받으라. 객잔의 낡은 문짝이 부서져라. 들이닥친 관군들의 고함. 소리는 위태롭게 이어지던 두 사람의 대화를 잔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며 객잔 마당을 대나처럼 밝혔고 그 중심에는 정무맹의 깃발과 함께 비장한 표정의 곽준이 서 있었죠. 그의 눈은 불타는 듯한 분노와 함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이제 그만하거라. 내가 함께 있는 그놈이 바로 멸존의 잔당이다. 더 늦기 전에 그놈을 베고 정무맹으로 돌아오너라. 맹주님께는 내가 무릎 꿇고서라도 용서를 빌겠다. 곽준의 외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조카처럼 아꼈던 아이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구원하려는 스승이자 숙부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죠. 그의 목소리에 그를 따르는 정무맹, 무사들의 검에서도 미세한 흔들림이 포착되었습니다. 모용설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답답해져 왔죠. 돌아가라니, 어디로 돌아가란 말인가?
위선과 부패로 얼룩진 정무맹으로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기만한 아버지의 품으로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미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숙.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저희는 모용설이 간절하게 입을 열었지만 곽주는 매몰차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황실의 진상품을 겁탈하고 정무맹의 동료들을 공격한 것이 오해란 말이냐. 얘가 저 요사스러운 놈에게 홀린 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모용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넌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아무 말 없이 모용설의 앞을 막아서며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린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소. 내 놈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 우리 정무맹의 인재를 마도의 길로 이끈 요물. 오늘 내 놈의 목을 베어 강호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곽준의 검이 불꽃 같은 기세로 강무영을 향해 뻗어나왔습니다. 철심검이라는 벼로답게 그의 검법은 한 점 흔들림 없는 강직함과 묵직한 힘을 담고 있었죠. 강무영은 곽준의 검을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상심결을 운용하여 곽준의 검에 담긴 힘의 흐름을 읽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내 놈의 요사스러운 수법, 더는 통하지 않는다. 곽준의 검세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정무맹의 무사들이 진을 짜며 두 사람을 덮쳐왔죠. 관군들은 그들을 멀리서 포위한 채 활시위를 당기며 압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독 안에 든 쥐의 형국이었습니다. 모용설은 차마 검을 뽑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눈앞의 저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료이자 사문이었던 이들. 저들의 검에, 저들의 얼굴에 어린 신념과 분노가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만 같아 차마 칼끝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강무영은 그런 모용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곽준의 맹공을 흘려내는 동시에 다른 무사들의 공격을 홀로 막아내며 모용설에게 외쳤습니다. 모용설, 선택하시오. 과거의 망령에 얽매여 여기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인지. 당신의 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요? 강무영의 외침은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 내 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무맹의 명예? 가문의 영광? 아니,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진실. 연호진의 비극, 스승무진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 그것을 밝혀내는 것만이 그녀가 검을 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모용설에 흔들리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허리에 흑검을 뽑아들었죠. 사숙,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흑검이 고요한 호수처럼 부드러운 궤적을 그리며 정무맹 무사들이 펼친 검진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누구도 베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의 검을 쳐내고 균형을 무너뜨리고 길을 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검이 아닌 나아가기 위한 검이었습니다. 이 검법은? 곽주는 경악했습니다. 모용설이 펼치는 검법은 그가 알던 화려하고 냉혹한 설화검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가의 무악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듯한 전혀 다른 차원의 검이었습니다. 모용설과 강무영, 두 사람의 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영이 상대의 거친 공격을 유려하게 받아내며 판의 흐름을 읽어내면 모용설은 그 흐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퇴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춤을 춰온 한 쌍의 학처럼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죠. 결국 굳건했던 정무맹의 포위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쫓아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곽준의 분노 어린 외침이 등 뒤에서 메아리쳤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과거를 끊어내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곽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검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단단한 의지를 보았던 겁니다. 세상 모두가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이제 강호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가 되었죠. 황실은 그들을 대역죄인으로, 정무맹은 문파를 배신하고 정체를 숨긴 배신자로, 그리고 철혈상단과 혼천교는 목적을 위해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관군의 추격대와 강호, 무사들의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나날이었습니다. 젠장, 젠장. 이 모든 게 그 영감탱이의 계획이었나? 우리를 쓰고 버리는 말로 이용한 거였어. 며칠간의 끈질긴 추격에 지칠 대로 지친 강무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운중학에 대한 배신감과 철무겸에게 놀아났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아닐 거야. 원로 어르신께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리 없어.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으셨을 게다. 모용설이 강무영을 변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운중학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특히 정무맹의 추격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빠르고 정확했죠. 그들은 모용설의 이동 경로와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격을 이끄는 것은 바로 협곡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사숙, 철심검 곽준이었습니다. 그는 모용설을 아꼈던 만큼 그녀의 배신에 대한 분노 또한 컸습니다. 모용설, 지금이라도 투항하여 죄를 고하면 맹주님께 선처를 구해보겠다. 어찌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마도의 길을 걸으려 하느냐. 곽준의 외침이 숲을 울렸지만 모용설은 차마 그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고 오히려 강무영과 운중학의 정체만 노출시킬 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거대한 강이 앞을 가로막는 절벽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수십 명의 정무맹 무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거칠게 흘러가는 강물만이 있을 뿐이었죠. 진정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모용설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흑검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뜨려졌습니다. 강무영은 그런 모용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아직. 스승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듣지 못했으니까. 강무영의 눈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의 거친 물살을 바라보며 살기를 찾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까지다. 별의 잔재여. 목소리의 주인은 정무맹의 포위망 뒤편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 검은 옷, 그리고 칠흑 같은 단검. 바로 흑야였습니다. 그는 정무맹의 추격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이 배신자들은 우리 정무맹의 소관이다. 곽준이 노호성을 터뜨렸지만 흑야는 그를 본체만 채하고 오직 강무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의 그 기운, 성운각의 마지막 흔적, 그것이 어째서 내 놈 같은 자에게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그리고 빚을 갚으러 왔다. 흑야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무맹 무사들의 머리 위를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 순식간에 강무영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곽준을 비롯한 정무맹의 고수들은 그의 신법에 경악하며 미처 손을 쓰지도 못했죠. 내 놈의 상대는 나다. 모용설이 앞을 막아섰지만 흑야는 그녀를 가볍게 밀쳐내고 강무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놈이 지닌 별의 힘. 과연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겠다. 흑야의 단검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강무영은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러 막아냈지만 상처 입은 몸으로 흑야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수 만에 강무영의 검이 천해지고 흑야의 단검이 그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강무영의 품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흑야의 단검을 막아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만상심결 족자가 담긴 자단나무 함이었습니다. 쨍! 단단한 자단나무와 흑야의 단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함을 감싸고 있던 낡은 비단이 찢겨나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흐르는 별들의 문양, 성운각의 인장이었습니다. 흑야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는 함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는 가면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함. 어째서 이것이 내 놈에게. 흑야는 혼란에 빠진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강무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을 방패 삼아 흑야를 밀쳐내고 모용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절벽 아래의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설아야, 곽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두 사람의 몸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흑야는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말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강무영은 희미해져 가는 의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흑야의 마지막 말. 그분의 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운각과 자신의 스승, 그리고 혼천교의 흑야는 대체 어떤 과거로 얽혀 있는 것일까요? 모든 진실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무당산의 산세는 험준하고도 장엄했습니다. 수천 개의 봉우리가 마치 검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구름은 산허리를 비단띠처럼 감싸고 돌았죠. 속세와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신성한 기운이 산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당산의 분위기는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정반대로 칼날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은 무당파의 제자들에 의해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리했습니다. 혼천교주 멸존이 세 번째 만상심결 조각을 노리고 무당산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강호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며칠간의 사투 끝에 간신히 무당산의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색은 그야말로 남루하기 짝이 없었죠.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면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겠군. 강무영이 산문을 지키는 무당파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용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곳에 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예상대로 무당파 제자들이 즉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어디서 온 누구인데 감히 무당의 경내를 함부로 오르려 하느냐. 젊은 도사 하나의 외침에 수십 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펼친 진법은 하늘의 북두칠성을 본뜬 칠성검진, 무당파의 자랑이자 한 번 갇히면 고수라도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절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당파의 장문인과 정무맹의 맹주를 뵈러 왔다. 길이 막혔다면 어쩔 수 없지. 힘으로라도 길을 열 수밖에. 강무영이 담담하게 말하며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젊은 도사는 코웃음을 쳤죠. 내 놈들이 바로 강호의 수배범. 강무영과 모용설이로구나. 감히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배신자 모용설. 너는 더 이상 정무맹의 사람이 아니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죄를 청하라. 젊은 도사의 외침은 모용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흑검을 뽑아들며 대답했죠. 내가 배신자인지 아닌지는 내 아버지를 만나 직접 듣겠다. 길을 비켜라. 더 이상의 유혈 사태는 원치 않는다. 헛소리. 칠성검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검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두 사람을 덮쳐왔습니다.
무당의 검법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고 그 흐름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빈틈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강무영과 모용설에게 그 정도의 진법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흐름이 너무 정직하군. 강무영은 만상심결을 운용하여 칠성검진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공격하는 대신 진법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진의 흐름이 잠시 끊기는 지점을 향해 부드럽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검은 무당 제자들의 검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짝 건드려 궤도를 비트는 것만으로 진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용설의 흑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강무영이 만들어낸 아주 짧은 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진의 중심부를 향해 파고들었죠. 그녀의 검 또한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을 이끌던 젊은 도사의 검을 가볍게 천에 무력화시켰을 뿐입니다. 순식간에 진의 핵심이 무력화되자 굳건했던 칠성검진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당파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죠. 두 사람이 단 한 명도 해치지 않고 무당 최고의 검진을 파괴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그때 산문 안쪽에서 장엄하고도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하거라. 그 손님들은 내가 청한 분들이다.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푸른 도포에 학처럼 고고한 기품을 지닌 한 노도사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하얀 눈썹을 길게 늘어뜨린 채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또 다른 노인이 서 있었죠. 그는 바로 무당파의 장문인이자 천하제일의 고수로 추앙받는 청어진인이었습니다. 청어진인의 등장에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문 사조님, 청어진인은 제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강무영과 모용설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특히 강무영에게서 잠시 머물렀죠. 자네가 무진의 제자로군.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야.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다르구나. 청어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중학을 통해 그리고 모용진천을 통해 이 모든 계획의 전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으로 들게. 자네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청어진인의 안내를 받아 무당파의 가장 깊숙한 곳, 장문인의 거처인 자소궁으로 향하는 길. 수많은 무당 도사들이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들의 앞을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자소궁의 대전. 그곳에는 두 사람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리고 동시에 만나기 두려워했던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무맹의 원로 운중학,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옥좌에 앉아있는 한중년 사내, 모용세가의 가주이자 정무맹의 맹주, 바로 모용설의 아버지, 모용진천이었습니다. 모용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습니다. 모용진천 역시 훌쩍 변해버린 딸의 모습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전 안에는 부녀의 재회라고는 믿기 힘든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소궁 대전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모용설은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서 옥좌에 앉은 아버지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예전에는 하늘처럼 커 보였던 아버지의 어깨가 어쩐지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세어버린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이 그가 감내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맹주 모용진천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호 전체를 호령하는 맹주의 위엄 대신 한 명의 아버지로서의 깊은 고뇌를 담고 있었죠. 설아야, 많이 변했구나. 아버님께서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모용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예를 갖추는 대신 원망과 의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에게 모든 것을 숨기셨습니까? 제가 아버님께 그토록 믿음을 주지 못하는 딸이었습니까?
모용진천은 딸의 아픔 어린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대신하여 옆에 서 있던 운중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10여 년 전 바로 이곳 무당산에서 시작된 비극 때문이었네. 운중학의 목소리를 따라 대전 안에 모두가 아득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정무맹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늘이 내린 두 명의 천재가 있었죠. 한 명은 맹주의 아들이자 차기 맹주로 손색이 없었던 강직하고 올곧은 창군검 연호진.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물을 추구했던 강무영의 스승 무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치열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맹주의 딸이었던 한 여인을 동시에 사랑했죠. 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연호진에게로 향했고 무진은 묵묵히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며 자신의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네. 정무맹의 미래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지. 하지만 그 빛을 시기하는 그림자가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을 줄이야. 당시 정무맹의 원로들 중 일부는 지나치게 강직하고 개혁적이었던 연호진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호진을 제거할 추악한 음모를 꾸몄죠. 그들은 혼천교의 전신이었던 사파 세력과 비밀리에 결탁하고 연호진에게 사파와 내통한 배신자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되고 원로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당시 맹주였던 모용진천의 아버지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정무맹 전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 결국 아끼던 제자를 내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연호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네. 오히려 그의 정혼자였던 내 누이, 즉 설아의 고모를 인질로 삼아 그를 협박했지. 결국 누이는 연호진의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네. 모용진천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세상 모두에게 배신당한 연호진은 절망 속에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네. 우리 모두는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지.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던 거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오직 정무맹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만을 품은 채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 그가 바로 멸존일세.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멸존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막지 못했던 정무맹의 원죄. 모용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연 사숙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만 했던 아버지의 슬픔. 그 거대한 비극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럼 강무영의 스승 무진은 그 사건의 진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네. 그는 정무맹의 위선에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문파를 떠났지. 그리고 평생을 홀로 연호진을 그렇게 만들었던 내부의 적들과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어둠을 추적하며 살아왔던 걸세.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만상심결은 바로 그 어둠을 뵐 수 있는 유일한 검이었기 때문이야. 운중학은 강무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스승은 실패했지만 그의 의지는 자네에게 이어졌네. 그리고 모용진천 맹주와 내가 이 모든 판을 짠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연호진의 비극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기 위함이었네. 설아, 너를 위험한 길로 내몬 것은 내가 이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길을 선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낡은 대에 얽매인 빙설선자가 아닌 진정한 협객으로 거듭나기를 말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파와 사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바로잡으려는 자들과 그 비극을 되풀이하려는 자들의 처절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당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산 아래에서 수천 개의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와, 멸존이 이끄는 혼천교의 주력 부대가
마침내 무당산의 산문을 부수고 총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비극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어 그들의 눈앞에 닥쳐온 순간이었습니다. 무당산의 산문이 거대한 바위덩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산 아래를 가득 메운 혼천교의 무리들은 마치 검은 해일과도 같았죠. 그들의 손에는 기괴한 형태의 무기들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광기 어린 함성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칠흑 같은 갑주를 입고 거대한 검을 든 혼천교의 정예부대, 멸원대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정무맹의 위선자들아,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힘만이 유일한 정의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멸원대의 대장이 외치자 혼천교의 무리들이 일제히 산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무당파의 제자들은 일사불란하게 검진을 펼쳤습니다. 수백 개의 검이 하나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 밀려드는 혼천교의 파도를 막았었죠. 태극의 이름으로 돌을 거스르는 말을 벌하리라. 무당파 제자들의 검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습니다. 그들의 태극검법은 원을 그리며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고 그 힘을 역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수비적이면서도 지극히 효율적인 검법이었습니다. 반면 혼천교의 무공은 오직 파괴와 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선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죠. 질서와 혼돈, 부드러움과 포악함, 두 거대한 사상이 무당산의 중턱에서 격돌하며 수많은 피와 비명을 쏟아냈습니다. 자소궁 대전에 있던 모두가 비장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우리도 나서야지. 맹주 모용진천이 비장하게 말하며 허리에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운중학을 비롯한 정무맹의 원로들과 청어진인이 이끄는 무당파의 장로들 또한 결연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죠. 강무영, 모용설, 너희들의 임무는 따로 있다. 모용진천이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멸존의 진짜 목표는 정면 승부가 아닐 것이다. 놈은 분명 혼란을 틈타 세 번째 만상심결 조각이 보관된 장경각을 직접 노릴 게야. 너희는 장경각으로 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족자를 지켜내야만 한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내리는 정무맹주로서의 마지막 명령이자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전장을 가로질러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장경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처절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길을 막는 혼천교 무리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넘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강무영의 검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한 검이 아니었습니다. 만상심결의 원리를 깨달은 그의 검은 전장의 흐름을 읽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적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마치 물 흐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허점을 찔렀죠. 그의 모습에서 몇몇 늙은 무사들은 오래전 강호를 떠났던 자유로운 검객, 무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모용설의 검 또한 새로운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설화검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흑검은 간결하고도 묵직한 움직임으로 혼돈에 빠진 아군을 구하고 무너진 진영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녀의 검에는 빙설선자의 차가움 대신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는 따뜻하고도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무너진 대의를 한탄하는 대신 자신의 검으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장경각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장경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는 이미 수십 구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장경각을 지키던 무당파의 정예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시체들 한가운데 거대한 도끼를 어깨에 맨 채 피에 젖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제법 끈질긴 놈들이었지만 이 파천대귀의 앞을 막을 순 없지. 그는 혼천교 멸원대의 대장이자 멸존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멸존이 장경각에 도달하기 전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던 겁니다.
너희들이로군. 흑야님을 물러서게 했다는 건방진 풋내기들이. 파천대귀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피비린내와 함께 산을 뒤흔들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멸조는 어디에 있나? 모용설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파천대귀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교주님께서는 곧 도착하실 게다. 너희 같은 애송이들의 표, 교주님께서 걸으실 길을 미리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 파천대귀가 포효하며 거대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도끼가 허공을 가르자 주변의 공기가 찢겨나가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도끼에는 산을 부술 듯한 강력한 마기가 응축되어 있었죠. 강무영과 모용설은 동시에 검을 뽑아 들고 그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파천대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 사람의 검이 그의 도끼와 부딪히는 순간 마치 거대한 산과 충돌한 듯한 충격에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순수한 힘의 절대적인 벽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각의 문을 등지고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이 괴물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그 뒤에 다가올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천대귀의 도끼는 그야말로 파괴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도끼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장경각 앞마당의 단단한 석판이 거미줄처럼 갈라졌고 그 충격파만으로도 주변의 나무들이 부러져 나갈 정도였죠. 강무영과 모용설은 그의 압도적인 힘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을 피하고 빠른 몸놀림으로 그의 주위를 돌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하찮은 잔재주로 이 몸을 상대하려 하다니 어리석구나. 파천대귀가 포효하며 도끼를 땅에 내리찍었습니다. 참. 강력한 마기가 땅을 타고 뱀처럼 기어가며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폭발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간발의 차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그들의 옷자락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저놈의 약점은 속도다. 덩치가 큰 만큼 한 번 공격하고 난 뒤에 빈틈이 클 수밖에 없어. 강무영이 숨을 고르며 모용설에게 말했습니다. 모용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흑검을 낮게 고쳐쥐고 자신의 모든 내공을 검 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놈의 시선을 끌겠다. 당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무슨 소리야? 위험해. 강무영이 말릴 틈도 없이 모용설의 몸이 한 줄기 검은 섬광이 되어 파천대귀를 향해 정면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돌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계집. 파천대귀는 비웃으며 모용설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모용설은 그의 도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도끼의 칼날을 향해 자신의 검을 비스듬히 맞부딪혔죠. 챙강.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용설의 검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흑검에 담긴 유연함으로 도끼의 파괴적인 힘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그 힘을 역이용하여 파천대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갑옷의 빈틈, 단 한 점을 향해 흑검을 찔러 넣었죠. 파천대귀의 몸에서 처음으로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의 거대한 몸의 균형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강무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만상심결의 힘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파천대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변 공기의 흐름, 그리고 땅의 기운까지도 읽어냈습니다. 그의 눈에 파천대귀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힘이 쏠리는 단 하나의 핵심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의 오른쪽 무릎이었습니다. 강무영의 검, 낙성이 별똥별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의 검 끝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맑고 푸른빛의 기운, 즉 성각의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낙성. 강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검법의 초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파, 그의 뿌리에 담긴 의지를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푸악. 강무영의 검은 정확하게 파천대귀의 오른쪽 무릎을 꿰뚫었습니다. 거대한 산과도 같던 파천대귀의 몸이
무너지는 탑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 파천대귀는 무릎을 꿇은 채 분노의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된 뒤였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쓰러진 파천대귀를 지나 굳게 닫힌 장경각의 문을 열었습니다. 장경각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수만 권의 경전과 비급들이 뿜어내는 묵향이 바깥의 피비린내와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죠. 그리고 장경각의 가장 깊숙한 곳, 무당파의 시조인 장삼봉 진인의 영정 아래 작은 옥함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상심결 조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옥함으로 다가가는 순간 등 뒤에서 나직하고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무당산. 그리고 오랜만이다, 설아야. 두 사람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익숙한 목소리와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 바로 혼천교의 교주 멸존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의 소음을 뚫고 어느새 유령처럼 이곳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멸존은 쓰러진 파천대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훌쩍 커버린 자신의 사질려 모용설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많이 컸구나. 어릴 적 내 무릎에 앉아 놀던 그 아이가 이제는 검을 들고 내 앞을 가로막다니. 세월이란 참으로 무심하구나. 멸존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살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공기가 기이하게 일그러지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마기가 장경각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영은 본능적으로 모용설의 앞을 막아서며 검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멸존이 뿜어내는 기운만으로도 쇳덩이처럼 굳어 움직이기 어려웠죠. 이것이 바로 강호의 정점, 절대 고수의 경지였습니다. 너는 연 사숙이 아니야. 모용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멸존은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연호지는 10여 년 전 바로 저 산 아래 절벽에서 죽었다. 너희들의 위선과 배신 속에서. 지금 내 이름은 오직 멸존일 뿐이다. 멸존이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장경각 전체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이제 막 진짜 절망의 시작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파천대귀는 그저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 검은 달이 마침내 그들 앞에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